우체국 집배원들이 소속된 전국 우정노동조합이 우체국 역사상 처음으로 총파업을 결의했습니다. 집배원 처우를 개선해달라는 게 이들의 요구인데요. 내일까지 우정사업본부와 추가 협상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 달 9일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먼저 정인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우정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2만 8천여 명 가운데 92.87%인 2만 5천 명 이상이 파업에 찬성했습니다. 우정사업본부와 정부가 전향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7월 6일 총파업 출정식에 이어 7월 9일 우정사업 역사상 처음으로 총파업할 것을 강력히 선포한다. 우정노조는 2천여 명의 인력을 추가로 뽑아 완전 주 5일제 시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정사업본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요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우편 사업에서 1,450억의 적자가 났고 올해도 지금 한 2천억 정도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조에 설명을 하고 이해 협조를 했는데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고. 우정본부는 노조 측에 소포만 배달하는 위탁 집배원을 위주로 인력을 증원하겠다고 제안했으나 노조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교섭을 지금 계속 한 달 이상을 해왔습니다. 근데 실제 사측의 교섭에 임하는 자세가 좀 불성실하고 그다음에 내용 합의 사항에 대한 이행할 수 있는 어떤 안을 안 갖고 왔기 때문에 현재까지 많이 좀 진전이 없었고요. 노조는 우정본부와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음 달 9일 자정부터 총파업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 집배원들이 60년 넘게 하지 않았던 총파업까지 결의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장시간 육체 노동과 심각한 정신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총파업에 나서게 된 사정, 윤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에 위치한 한 우체국입니다. 하루 동안 처리해야 하는 우편, 등기 업무만 10만 건에 달합니다. 집배원 한 명이 하루 동안 최소 150건에서 많게는 300건까지 처리해야 합니다. 물 먹는 시간까지 아까울 정도로 되게 좀 힘들게 해서 거의 한 7시, 8시에 많이 퇴근하시는 것 같아요. 9시에 가시는 분들도 좀 있고. 과도한 업무로 인해 올 들어 과로사한 집배원만 9명에 달합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 집배원 동지들이 죽어야 이 문제가 해결될지 참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집배원들의 하루 평균 근무 시간은 11시간. 연간 노동시간으로 보면 임금 노동자 평균인 연 2,000시간보다 약 700시간 이상 더 일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우정사업본부와 노사, 민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 정규직 1,000명 증원, 토요일 업무 폐지 등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국회에서 관련 예산이 삭감되자 증원과 처우 개선은 백지화됐고 결국 노조가 파업을 결의한 겁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실제 파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남은 기간 동안 노조와 대화를 지속해 합의를 끌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윤성훈입니다. 노조의 증원 요청에 대해 우정사업본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 총파업을 피하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체국은 소포나 등기뿐만 아니라 택배 사업도 하고 있어 총파업에 돌입했을 때 국민들이 겪을 불편도 만만치 않은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나왔습니다. 장 기자, 총파업을 결의했지만 곧바로 우편 대란이 발생하고 그런 건 아니죠? 네, 노사는 내일까지 쟁의 조정, 즉 협상을 벌이게 됩니다. 네. 노조는 집배원 증원 요청, 그리고 주 5일 근무, 나아가서 우정청 승격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사측은 당장 이 요구를 받아들이기는 힘들다는 입장이어서 다음 달 9일 파업은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사실 이 우정노조가 파업에 돌입하게 되면 가장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물류 대란일 텐데 어느 정도나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까? 네, 우정노조는 총파업에 들어간 지 2, 3일
3일 만에 물류 흐름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택배 시장에서 우체국 택배가 차지하는 비중이 8% 정도 되는데 시장 비중은 사실상 낮지만 민간 택배가 들어가기 어려운 농어촌이라든지 도서 지역을 담당하는 만큼 일반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좀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파업에는 집배원뿐만 아니라 우편 집중국에서 근무하는 인원도 참가해서 이 파업의 파급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각 우체국에서 택배 등을 접수를 받으면 이 집중국에서 분류 작업을 한 후 집배원들에게 배분해서 이를 배달하는 구조입니다. 집중국 파업 시 집배원들에게 물류가 제대로 배분되지 못하면 배달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파업이 시행되면 규정상 현장 집배원의 25%만 파업에 참가할 수 있지만 우편 집중국 근무 직원은 65%까지 파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정상 근무를 해야 하는데 하지만 필수 유지 직원도 정시 퇴근을 하기 때문에 우편과 등기, 택배 쪽에서 많이 힘든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장가희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외 여건이 급변하고 있다며 상황 변화에 따라 적절히 대응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한진 기자, 요즘 이주열 총재 발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일단 금리와 관련한 발언이 있었죠? 네, 이주열 총재는 오늘 기자간담회를 갖고 물가 여건뿐 아니라 거시경제와 금융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상황 변화에 따라 적절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12일 한국은행 창립 기념사에서 언급했던 내용과 논조가 비슷한데요. 사실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총재가 낮은 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통화 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다고요? 네, 지난달까지 소비자 물가가 0%대에 머무르면서 한국은행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1.1%를 크게 밑돌고 있는데요. 이 총재는 글로벌 경제의 통합과 기술의 진보 영향에 물가 상승률이 구조적으로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으로 제어하기는 힘든 상황이 더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도 당분간 소비자 물가가 하방 압력을 받겠지만 물가만 보고 금리를 내릴 수는 없다는 입장을 간담회 내내 여러 차례 밝히면서 저물가는 통화정책과 직결시킬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당장 다음 달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합위원회가 예정이 돼 있는데 이 금리 내릴 가능성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됩니까? 네, 이 총재가 상황에 따라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긴 했습니다만 대외 리스크 전개 방향을 주의 깊게 보겠다고 밝힌 만큼 당장 다음 달 금리를 내리는 대신 당분간 대내외 여건을 지켜볼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 총재는 또 가계부채 등 금융 안정도 고려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는데요. 원론적으로 볼 때 통화정책 완화를 더 확대할 경우 금융 안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금리 인하론 확산에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다음 달 수정 경제 전망 발표를 앞두고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에 대해 이 총재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이번 주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 결과와 산업활동 동향 등 새로 입수되는 실물 경제 정보를 지켜봐야 보다 정확한 성장률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SBS-CNBC 김한진입니다. 우리금융이 3년 뒤인 2022년까지 완전 민영화됩니다. 외환위기 당시인 지난 1998년 공적 자금이 투입된 이후 24년 만에 민간 금융기업으로 되돌아가는 셈입니다. 임종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금융이 사반세기 만에 공적 자금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현재 18%인 정부 지분이 3년 뒤인 오는 2022년까지 전부 매각되기 때문입니다. 자녀 지분의 매각을 위한 기본 방안의 확정과 이에 따른 매각을 통해 공적 자금이 투입되었던 국내 시중은행의 완전 민영화를 달성하여 우리 경제의 큰 아픔이었던 IMF 체제를 완전히 극복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분 매각은 내년 상반기부터 3년간 이미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나 신규 투자자를 대상으로 두세 차례에 걸쳐서 최대 10%씩 매각할 방침입니다. 우리금융은 이미 지난 2016년 말 50%에 달하던 정부 지분 가운데 30%를 7개 민간 주주에게 매각하면서 민영화에 시동을 걸었는데
남은 정부 지분을 모두 매각함으로써 완전한 민영화를 달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관심사 가운데 하나인 공적 자금도 100%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총 투입 자금 12조 8천억 원 가운데 현재 87%가 회수됐는데 향후 주당 평균 13,800원에 매각할 경우 100% 회수가 가능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입니다. 한편 우리금융은 지난 2014년 11월에 민영화 과정에서 계열사를 매각하며 지주사가 해체된 지 4년여 만에 올 1월 지주회사로 부활했으며 현재 우리은행 등 6곳을 자회사로 우리카드와 우리종금을 손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SBS MBC 임종윤입니다. 서울 강남과 여의도, 목동 등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최근 아파트 가격이 눈에 띄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최고점을 돌파한 곳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수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재건축이 추진 중인 서울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달 들어 지난해 최고가를 뛰어넘는 가격에 매매가 이뤄졌습니다. 전체적으로 신고가를 갱신하는 진행 과정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부는 이제 이미 갱신을 한 데가 있고 나머지도 글쎄 지금 분위기 봐서는 올해를 넘기지 않고 신고가는 갱신을 할 것 같아요. 송파구의 이 아파트도 지난해 최고가를 2천만 원 넘게 웃돈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저지난주에 많이 됐었죠. 6월 두 번째 주. 그때 뭐 하루에 뭐 4-5개씩 뭐 한 3일, 4일 이렇게 좀 되고 그랬거든요. 교육 수요가 몰리는 양천구 목동의 아파트 실거래가도 최근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팔리기 시작한 게 한 2주밖에 안 돼요. 추석 2천에 나와 있던 게 지금 15억 5천 가까이 팔린 걸 받은 1억 이상이 오른 거고. 강남 11개구 아파트 중위 매매 가격은 한 달 새 1,700만 원 가까이 뛰었지만 강북 14개구 중위 가격은 140만 원가량 떨어지면서 인기 지역 쏠림 현상이 심화됐습니다. 인기 지역의 일부 아파트를 제외하면 아직은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번 달 전체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량은 600여 건에 불과해 지난해 같은 달 5,200여 건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거래량은 적지만 가격이 오르다 보니 부동산 시장 전망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앞으로 주택 가격이 오를 것이란 전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 투자 심리가 다시 꿈틀거릴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성현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대표적인 재건축 아파트인 음마아파트의 전용 면적 76제곱미터는 지난달 17억 1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올해 가격이 가장 크게 떨어져 거래됐던 지난 3월과 비교하면 1억 3천만 원이나 오른 겁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국민들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앞으로 1년 동안의 집값을 나타내는 주택 가격 전망 지수는 97로 전달보다 4포인트나 상승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주택 가격 전망 지수는 지난해 9월 치솟다가 9.13 부동산 대책이 나온 이후 급격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다 다시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대출금리가 낮아진 데다가 보유세 부담에 대한 충격이 어느 정도 희석이 되다 보니까 시장 분위기가 다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번 달 금리 수준 전망 지수는 전달보다 9포인트 하락한 100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2016년 8월 이후 2년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 인하 깜빡이를 켜면서 올해 하반기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란 기대감이 더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와 함께 소비자 심리 지수는 97.5로 전달보다 0.4포인트 하락해 2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SBS CNBC 김성현입니다. 지난주 자리에서 물러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국토부 장관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정작 본인은 당분간 쉬면서 학교로 돌아가겠다고 밝혔지만 오히려 그럴 수도 있겠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현직인 김현미 장관은 중요한 정책이 많아 책임이 막중하다는 말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황윤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수현 전 청와대 실장은 대표적인 부동산 규제론자로 꼽힙니다. 참여정부 당시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면서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 부동산 관련 규제에 뼈대를 만들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도 8.2 대책과 9.13 대책 등 굵직한 부동산 대책들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들께서 평가하는 국정 운영이 적어도 실망시키지 않고 또한 국민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다음 달 말로 예상되는 개각에서 국토부 장관에 내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고 벌써부터 온라인상에서는 규제가 더 세지는 것 아니냐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체설의 당사자인 김현미 장관은 진행되고 있는 중요한 부동산 정책이 많아 책임이 막중하다며 장관직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혔습니다. 김수현 실장이 최근 장관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거 한 말씀만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김 장관은 오늘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김 장관은 내년 총선 준비를 위해 지난 3월 개각 때 물러나려다 최정호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장관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SBS CNBC 황인표입니다. 국토부가 3기 신도시와 관련해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포럼을 출범시켰습니다. 이 포럼은 앞으로 정부의 신도시 정책 싱크탱크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출범식에서는 교통과 일자리 등 세부 정책을 조금 더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상 기자입니다. 신도시 포럼은 건축과 교통, 환경과 일자리 등 6개 분야의 전문가 50여 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역할은 신도시와 관련된 청사진을 제시하고 관련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게 핵심입니다. 출범식에 참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일산 등 1, 2기 신도시 주민들의 불만을 의식한 듯 관련 대책을 꼼꼼히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신도시 조성에 대한 기대 이면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과 반대 목소리도 있습니다. 앞으로 신도시 포럼이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면서 도시개발의 계획의 완성도를 한층 더 높여주십시오. 포럼에서는 1, 2기 신도시의 교통망이 제때 마련되지 못해 결국 배드타운에 머물렀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아파트 이제 최초 입주 시점과 도로 철도의 완공 시점이 기본적으로 일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는 6년이면 이제 입주가 되는 반면에 도로 철도 건설은 1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들은 대중교통을 통해 가지고 해결이 돼야 됩니다. 국토부는 늑장 대책이란 지적을 받지 않기 위해 오는 8월 권역별로 구체적인 교통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는 3기 신도시의 30만 가구 중 12만 가구는 공공임대로, 나머지 18만 가구는 공공과 민간 분양 물량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분양주택은 최대 8년 동안 집을 팔 수 없고 가점제 100%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내일 방한해 우리 대기업 총수들을 만납니다. 일각에선 벌써 제2의 중동 특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정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실세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는 지난 2016년 비전 2030을 발표했습니다. 석유 중심에서 벗어나 정보통신기술과 신재생에너지로 산업구조를 전환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입니다. 산업구조를 빨리 재편을 해야 되는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사우디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투자가 가능한 사람들 만나는 게 매우 중요하죠. 이런 배경으로 이번 방한에서 통큰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쪽 시장 아주 큰 시장이기 때문에 놓칠 수 없는 시장이고 사우디아라비아의 태양광을 400기가와트를 설치한다고 들었거든요. 일본은 ESS를 많이 안 해서 우리가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재계 총수들은 내일 예정된 빈살만 왕세자와의 만남에서 대규모 협력 카드를 꺼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업에 대한 의지가 강한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좀 기회가 될 수 있죠. 전자, ICT, 화학 이런 쪽에 뭔가 큰 건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충분히 그런 합의들이 가능하겠죠. 빈살만 왕세자의 방안으로 재계의 제2의 중동 특수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다는 빈살만 왕세자가 누구길래 중동 특수 기대감까지 나오는 걸까요?
무함마드 빈 살만, 여기서 이름에 있는 빈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누구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빈 살만이라는 이름은 이 살만의 아들, 즉 살만 빈 압둘 아지즈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빈 살만 왕세자는 1985년생으로 한국 나이로는 35살인데요. 지난 2015년 살만 국왕이 이복 동생을 왕세자에서 해임하고 세대 교체를 시도할 때 당시 31세 전 세계 최연소 국방장관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2017년 6월에는 왕세자에 오른 뒤 연로한 아버지를 대신해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최고 실력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빈 살만 왕세자는 석유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이 탈석유 전략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유가가 비교적 정체돼 있고 셰일가스와 같은 새로운 에너지원이 개발돼 원유 수출을 통한 재정 확보가 어려워졌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그래서 석유 의존에서 벗어나 미래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개혁 프로젝트 비전 2030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시아 국가와의 협력에도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지난 2월에는 중국이나 또 파키스탄, 또 인도 등과 같은 아시아 지역들의 국가들과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특히 IT와 신재생에너지, 문화 등 우리가 강세를 보이는 분야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 정부, 특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왜 이번 기회를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지 납득이 갑니다. 왕정국가의 실세 왕세자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기업 총수들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기회인 셈입니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우리나라 맞벌이 가구가 1년 새 약 22만 가구나 증가했습니다. 외벌이로 가구 생계를 꾸리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전체 부부 1,200만 쌍 중 맞벌이 가구는 567만 5천 가구로 2017년보다 21만 9천 가구 늘었습니다. 맞벌이 가구의 비중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이제 전체 가구의 50%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의 가장 큰 요인은 고용 불안입니다. 남성 1인에게 생계를 의존하기에는 너무나 불안정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 하나. 두 번째는 여성이 전통적인 성별 역할, 전업주부로서의 역할에 만족하지 않고 취업 활동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들.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맞벌이 비중도 높아졌습니다. 자녀 나이가 6살 이하인 경우 맞벌이 가구 비중은 44.2%, 13살에서 17살 사이인 경우 59.6%였습니다. 교육비 등 소비가 늘면서 외벌이에서 맞벌이로 돌아선 경우가 많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맞벌이 부부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2017년과 비교해 봤을 때 1시간 넘게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영향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이번 발표에서 1인 가구도 17만 4천여 가구가 늘어 578만 8천 가구로 나타났습니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의 증가가 우리 사회의 변화를 짚는 특징이 되고 있습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상조 회사가 폐업해 문을 닫으면 가입자들은 납입한 금액의 절반을 보상금으로 돌려받도록 돼 있는데요. 그런데 제때 공지를 받지 못해 잠든 보상금 액수가 무려 1,0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폐업한 상조회사 가입자들이 찾아가지 않는 보상금이 1,000억 원에 달한다고요? 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상조업체 보상 현황이라는 자료를 오늘 공개했는데요.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등록 말소나 취소 처분 등을 받아 폐업한 상조회사가 183곳, 피해자는 53만 4,5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현행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조업체는 고객들이 낸 돈의 50%를 은행 등에 예치해야 하는데요. 이들이 납입한 금액의 절반인 보상 대상 금액은 3,003억 원 정도인데 53만 명의 피해자 중 30만 명만 보상금 2,047억 원을 받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23만 명은 남은 보상금 956억 원을 찾아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돈을 찾아가지 않은 이유가 뭐죠? 네, 대부분 자신들이 가입했던 상조업체가 폐업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상조업체가 폐업 사실을 제대로 공지하지 않은 이유도 있고 가입자들이 지레 포기해 잊고 지내는 가입자들도 많았다고 의원실은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폐업한 183개 업체 가운데 보상 대상 전원에게 받은 돈을 돌려준 업체는 영세 업체 2곳이 전부였습니다. 보상 대상 인원의 절반 이상에게 보증금을 돌려준 업체도 64곳에 불과했습니다. 때문에 폐업한 상조업체로 인한 가입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CNBC 이한나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수소차와 전기차 개별 소비세 감면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음 주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자동차 업계 투자와 소비를 뒷받침하는 조치를 담을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홍 부총리는 추가 투자를 하면 세제 혜택을 받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사망 증명서를 확보해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정 전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 씨로부터 사망 증명서와 위조 여권, 유골함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에콰도르 당국이 발급한 사망 증명서에는 정 전 회장의 위조 여권에 기재된 이름과 같은 인물이 지난해 12월 심정지로 사망했다고 기록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리보 박유라입니다. 오늘 일부적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지는 등 낮 동안 33도 안팎까지 올라 더웠습니다. 한편 이렇게 높게 오른 기온의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남부 내륙에는 소나기가 지날 가능성이 있는데요. 우산을 챙기시면 유용하겠습니다. 날도 더운데 습한 기온까지 더해질 것 같습니다. 바로 장마전선이 북상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내일 새벽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충청 이남으로 확대되겠고요. 모레 새벽에는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도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남 해안과 제주도에 30에서 60, 많은 곳은 80mm 이상이 되겠고요. 그 밖에 남부지방과 충청도에 10에서 40mm, 서울, 경기, 강원 지역에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올여름 장맛비는 짧은 시간 강하게 쏟아지는 집중호우의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미리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 구름 많겠고 충청도는 밤부터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32도, 대전 30도로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동해안 구름 많겠고 경북 동해안은 저녁부터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남부지방 장마정선이 북상하면서 곳곳에 비를 뿌리겠습니다. 장마전선은 모레 중부지방으로까지 북상하겠고요. 잠시 남아있다가 주말쯤 다시 남부지방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금요일에는 내륙 지역에 소나기가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